배신의 역사가 유구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유인원이나 범고래 같은 동물들도 배신을 한다는 걸 아세요? 배신이라는 행위의 근원을 생존 본능에서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배신을 한다는 건데 일제 감정기에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건가 싶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친일파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배신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제가 그런 배신을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당했습니다. 남편이 배신을 안 하면 죽을 지경이라 배신을 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따라서 용서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그 딸까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연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제가 시어머니의 딸을 시누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만 봐도 벌써 이상하시죠? 대충 이야기가 짐작된다고요? 어떤 이야기를 짐작하시든 제가 당한 일보다 더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40대 중반으로 캠퍼스 커플이었던 남편과 뜨겁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20년을 살고 그런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별 거지 같은 꼴을 다 당한 여자 전해주라고 해요. 제가 시작부터 배신이라는 얘기를 너무 남발하나요? 그만큼 제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거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나마 제 몫으로 챙길 건 확실히 챙겨서 이혼할 수 있었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불같은 연애를 하고 오래 산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식까지 낳고 살았어도 돌아서면 남이라는 게 부부 아닌가요? 그러니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걸 해두는 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만나는 사람한테 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남편과 저는 캠퍼스 커플이었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한의대를 나왔어요. 입학하자마자 예과 1학년, 그것도 아주 초창기에 연애를 하기 시작했으니 가뜩이나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한의대생이었던 만큼 남편과 저는 20년 이상을 거의 한 몸처럼 붙어서 산 거나 다름없는 거죠. 저희 과는 물론이고 학교 전체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유별난 캠퍼스 커플로 연애를 했고 졸업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공보위 근무를 해야 했어요. 남들처럼 학교 다니던 중에 곰신이 되어 군인 남자친구 군바라지를 할 일은 없었지만 졸업은 했으니 남편도 군복무를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공보위 발령이 나면 남편 근무지에 따라가서 살 작정으로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했어요. 발령이 어디로 날지도 모르고 시골 생활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친정엄마를 비롯해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도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시골 생활을 네가 안 해봐서 그렇지 그게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닐 텐데 살림도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으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결혼해서 따라가겠다 그러는지 난 정말 모르겠다. 엄마 말 듣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알아. 내가 뭐 걸스카우트 캠프나 총캉스 같은 거 생각하고 따라가겠다 그러는 줄 알아? 그런 거 아니고 힘들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새로운 곳에서 둘이서만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단 말이야. 학교 다니는 내내 6년이나 붙어 다닌 걸로도 부족해서 그렇게 좋니? 학교에서 붙어 다녔다고 해도 맨날 동기들이랑 다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는데 뭐. 나는 공보위 3년이 진짜 우리 연애 기간이라고 생각할 거야. 오붓하게 한적한 시골에서 신혼생활 즐기는 거 좋잖아. 그러니까 엄마, 나 설득할 생각은 이제 그만 접으시고 나 좀 도와줘. 살 것도 많단 말이야. 그럼 좀 번화한 곳으로 지원하자 그래. 꼭 경기도가 아니어도 관역시 중에서 골라보란 말이야. 엄마, 조용하고 한가진 시골 생활이 포인트라니까. 나는 서울에서 멀면 멀수록 좋고 외지고 시골일수록 금상첨화라고 생각해. 제가 서울에서 멀고 액세스가 어려운 시골을 그토록 주장했던 데는 남편과 둘이서만 조용하고 오붓하게 지내고 싶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건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긴 했답니다. 그건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사별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예과 2학년에 올라가는 것을 앞둔 겨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한동안 슬픔에 잠겨 지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정말로 완벽한 현모양처였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너무 완벽하게 내조를 하셨다 보니 시아버지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성향 자체가 가부장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살면서 버릇이 완전히 잘못 들었다고 해야 하나?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오죽하면 한의대 공부하느라 힘든 아들한테 챙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당연하게 말이죠. 시아버지는 비슷한 콘셉트의 식당을 5곳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접 요리를 한다거나 하는 오너 셰프는 당연히 아니고 업장에 거의 나가지도 않고 전담 매니저에게 다 일임하고 소위 오토로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려놓는지 1년 정도 된 시점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시어머니와 여행도 좀 다니고 인생 즐기며 살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남아 계신 시아버지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저도 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시아버지를 챙겼고 남편과 둘만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일부러 집에 가서 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니 정말 노답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손이 너무 많이 가는 데다가 말했듯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받는 분이시니 소홀해진다 싶으면 또 바로 한 소리 하는 거 있죠. 뭔지 아시죠? 그리고 그건 자기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랬어요. 아직 정식 며느리도 아닌데 그러셨으니 며느리가 되면 어떨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 생각은 남편도 없었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시아버지를 평생 챙기고 살아야 할 운명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남편이 좋았으니 어쩌겠어요. 결혼을 하긴 해야죠. 그렇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시기를 미루고 싶었던 제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그래서 남편이 공보위로 근무하는 3년의 신혼은 제게는 정말 기대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엄마까지 설득해서 결혼 허락을 받아내고 남편의 공보위 희망 근무지를 적어냈어야 했는데 일지망을 어디로 쓸지 정말 많이 고민했었어요. 시아버지는 당연히 경기를 일지망으로 내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랑 떨어져서 살고 싶었던 저랑 남편의 선택지에는 경기가 가장 끝순이었죠. 고민 끝에 저희는 경남을 일지망으로 썼어요. 아예 오지섬이 많은 전남이나 아니면 제주 같은 곳으로 지원해버리는 게 좋지 않아? 제주는 티오가 잘 안 나온다 그랬나? 그럼 그냥 전남으로 써버리자. 조용하고 한가진 곳 나도 좋은데 너무 심한 오지. 그것도 섬은 좀 힘들 것 같아. 충청도 정도는 어때? 충청도는 안 돼. 서울에서 오가기가 너무 좋은 곳이야. 그렇게 남편과 둘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다가 절충지로 합의한 것이 경남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알면 펄쩍 뛸 것이 분명하므로 경기를 일지망으로 썼다고 했죠 뭐. 알게 뭐예요. 어차피 랜덤 추첨인데 후순위였나 보다 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고 친정엄마한테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었어요. 남편은 남해로 발령을 받았답니다. 지원을 해놓고 보니 경남 중에서도 서구는 광주나 남원 같은 곳과 가까우니까 그쪽 연고가 있는 의사들이 꽤 지원을 많이 한다길래 일지망 밀리면 뭐 진짜 전남 섬으로 발령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남해로 발령이 받은 거예요. 어쨌든 저는 좋았고 만족했죠. 시아버지가 너무나도 못마땅해 하셨지만 뭐 어쩌겠어요. 발령이 그렇게 났다고요. 그렇게 남해에서 보낸 3년의 신혼생활은 제게 정말 꿈처럼 달콤한 시간이었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엔 자주 내려오시더니 오가는 길이 너무 고달프다고 하시면서 점점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 사이 연애를 시작한 거였어요. 저희가 남해에서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고 있는 동안 시아버지도 아주 달콤한 연애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댁에 온통 그 여자의 물건들이 가득한 걸 보면 거의 동거를 하다시피 지냈던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결혼까지 할 작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너무 기막혀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잘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 시아버지가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앞으로 그걸 제가 일일이 챙기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엄청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공보위 복무가 끝날 때가 다가오면서 입맛도 떨어지고 그 와중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랬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아버지를 전담해줄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 충분히 이해해. 그래도 좋은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보자. 저렇게 좋으시다는데 어쩌겠어? 아이, 우리가 무슨 수로 말리냔 말이야. 아버님 인생인데. 아이, 나도 뭐 아버지더러 엄마 생각하면서 남은 평생 수절하시는 건 아니야. 재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말이야. 그런데 제 엄마 되실 분이 좀 그래. 자기도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들었잖아. 20대 초반에 사고 쳐서 애 낳은 미혼모라고. 아, 그래. 그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20대가 아닌 게 어디야. 나는 그래도 40대는 된 분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아버님 말씀처럼 나쁜 놈 잘못 만나서 힘겹게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사셨다는 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잖아. 남편은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었던 게 영 좋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미혼모로 낳아 기른 아이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미혼모 이력이 있다는 게 조금 걸리긴 했지만 저희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재혼하겠다는 여자가 그런 여자인 걸 어쩌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도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받아들이기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니, 내가 간신히 결혼까지는 그래.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딸까지 데려와서 같이 살겠다는 건 그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대학까지 다니는 애를 뭘 데리고 산다는 건지. 걔도 그래. 나라면 절대 싫을 것 같거든. 따로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유, 그래도 호적에 올리겠다고 그러시는 건 아니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그걸 뭐 대단한 조건인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호적에 올리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애까지 데려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다지만 대학생이면 성인인데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를 말릴 수는 없었고 시아버지는 그 여자와 결혼했고 그 딸도 예정대로 시댁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골에서 보는 행복했던 신혼생활을 끝내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죠. 서울로 돌아온 직후에는 저도 남편도 각각 페이닥터로 일하면서 경험을 쌓느라 또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요. 그 사이에 저는 아이도 둘이나 낳았으니 언제 20년이나 흐른 건가 싶게 어느새 40대 중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세월은 참 쉽게 흐른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러는 동안 남편과 저는 함께 개원을 했고 같은 병원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서 이상한 조짐이 감지된 거예요. 20년을 넘게 붙어선 사람인데 숨소리만 들어도 짐작할 수 있는 게 많은 사이가 아닌가 말이죠. 처음 이상한 김새를 느꼈을 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면서 가까스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조사를 시작했죠. 그냥 흥신소에 의뢰를 했어요. 그게 제일 쉽고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뭐 그런 곳에 드나드는 게 그렇게 꺼려지지도 않았고요. 지금 내 남편이 딴짓을 하고 다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게 뭐 그리 대수인가요? 흥신소 아니라 더한 곳이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제 짐작대로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큰 실망을 했고 또 화가 났어요. 이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나도 완강하게 매달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엄마 집으로 들어가든지 따로 집을 구하든지 하여간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아이들 문제도 있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남편과 같은 집에 살면서 병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으니 저만 친정엄마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시댁에 이야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애들한테도 아직 이야기를 못한 상황이었어요.
한창 공부할 시기인 애들이라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쳐들어오다시피 하더니 다짜고짜 내 머리채부터 잡고 손찌검까지 하는 거예요. 2년, 너는 내가 머리채 잡는 걸로도 분이 안 풀린다. 몇 대 터 맞아 해, 에이 나쁜 년. 이거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너희 친정엄마 살던 아파트 부동산은 내놨더라. 너 내가 그렇게 우습지? 이게 아주 사람을 못같이 보고 앉아있네. 내가 네 CM이다 이년아. 정말? 이거 놓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무슨 권리로 다짜고짜 이런 행패를 부리시냐고요. 저희 친정엄마 아파트 내놓은 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저희 엄마 뒷조사까지 하고 다니시나요? 뒷조사? 그래, 내가 뒷조사 좀 했다 그래. 뭐 어쩔 건데? 너, 내가 그 아파트 내 딸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때 되면 아파트라도 하나 해가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얘기했니 안 했니?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다 알면서 몰래 네 친정엄마 아파트 매물로 내놔? 그 집 처분할 거면 내 딸 지참금으로 내놓으라고 했잖아. 지금 내 말 무시하고 뒤에서 호박씩 가는 거야. 진짜 이런 음치와 년인 것도 모르고 다 퍼줬지. 지금 우리 집 형편 말이 아닌 거 너도 알잖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네가 이러고도 가족이야.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니? 며느리라고 한 달이 건너다 이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 여우 같은 년? 이 년 이거 완전 나쁜 년 아니야? 양큼한 년. 아주 진짜 거품을 무는 줄 알았네요. 2년 전년 아주 욕을 다발로 내뱉고 나서야 그 발광을 멈추더라고요. 그래도 그 세월 동안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 지킬 건 지키면서 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젠 뭐 저도 이판사판인 거죠. 그 여자가 그 지랄을 떠는데 제 말이 곱게 나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냥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아줌마, 지금 어디다 손을 대는 거야? 내가 살면서 누구한테 손찌검 같은 걸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손을 대냐고. 가족? 지금 가족이라 그랬어? 가족 타령 좋아하네. 이제 당신이랑 나랑 생판 남남될 판인데 정신 차려. 나 당신 아들이랑 이혼소송 중인데 이왕 법원 드나드는 거 당신도 폭행죄로 고소해줄까? 아줌마? 이게 아주 이제 막 나가네. 이혼? 소송?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나는 금시초문인데. 이혼이라니. 지금 너희 부부 얘기하는 게 맞아.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지 뭐. 이혼 소송 중이라고. 당신 아들이 유책 배우자야. 당신 아들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거라고. 아무것도 몰랐으니 나한테 와서 이 난리를 폈겠지.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아직 놀라긴 일러. 내 남편 상간녀가 누군지 알아? 아줌마 딸년이야. 알겠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이제 집에 가서 당신 딸년한테 물어봐. 뭐? 시집 보낼 지창금 같은 개소리하고 앉아있네. 기가 막혀서 내 남편이란 놈한테는 물론이고 당신 딸년한테도 상간녀 위자료 제대로 받아낼 거니까 목돈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야. 그 돈으로 나 새 인생 빨리 시작하고 싶으니까 말이야. 그 여자가 저한테 퍼부은 걸 보상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작정하고 약 올리듯 말하고 내쫓아버렸어요. 그건 그렇고 다들 좀 놀라셨나요? 그게 다 무슨 소린가 싶으신가요? 말 그대로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상간녀가 시아버지의 새 부인, 제가 20년을 어머니라 부르던 여자의 딸, 그러니까 시누이였던 거예요. 법적으로 얽힌 관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꼬박꼬박 아가씨라고 불렀고요. 시댁에 같이 살면서 그년도 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시누이죠 뭐. 그러니 시누이와 남편이 바람이 난 겁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눈치채게 됐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시댁에서 저녁 모임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시누이가 남편을 부르면서 자기야 라고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시누이와 남편이 그런 사이일 거라는 그런 엽기적인 상황은 제 데이터에 아예 있지도 않았어요. 어머, 아가씨 연애하나 봐. 자기라는 말이 아예 입에 붙었네. 대체 얼마나 불러댔으면 오빠한테까지 자기야라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아, 병원에서 다들 자기야 자기 하니까 저도 모르게 입에 붙었나 봐요.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라고 하는 거네요. 아, 신우이가 일하는 직장이 저와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이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몇 번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더니 언젠가부터 아예 취직 의지도 없이 그냥 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럴 거면 우리 병원 데스크라도 보라고 했거든요. 신우이가 얼굴도 반반하고 목소리도 사근사근해서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기도 했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서 그러라고 한 거죠. 그 뒤로 쭉 저희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가족이 하는 병원에서 일하면 생판 남이 하는 병원보다야 일하기 편하지 않았겠어요? 노처녀가 다 될 때까지 시집도 안 가고 있었으니 그런 꿀 직장을 그만둘 일도 없었고 말이에요. 시댁에서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신우이는 병원에서 일할 때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도 누구누구씨 누구누구야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지 자기야 라고 부르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같은 병원에서 일하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아가씨 연애하는 게 분명해. 당신도 알지? 아가씨가 병원에서 누구한테 자기야라고 부르는 거 본 적 있어? 난 한 번도 못 봤네요. 드디어 연애를 하긴 하나 봐. 어떤 사람일까? 제대로 된 사람이면 좋겠다. 아유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뭘 그걸 갖고 자꾸 또 얘기하고 그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아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버럭거려. 왜 공연히 당신이 화를 내고 그러냐고. 별일이야 정말? 왜 그래? 평소와 달리 남편이 대뜸 버럭거릴 때만 해도 공연이 그러는 게 별일이다 그러고 말았지. 그걸 두고 남편과 신우이를 연결 지을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제가 정상 아닌가요? 아무리 피가 안 섞인 사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남편과 신우이를 두고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병원 회식 자리에서 다들 술이 많이 취한 3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때 남편이 평소보다 술이 좀 과한 것 같더니 화장실에 가서 한참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 화장실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과 신우이가 같이 있는 걸 본 거죠. 제 눈앞에서 둘이 부둥켜 안았다거나 입이라도 맞추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있잖아요. 둘 사이 공기가 아주 묘하더라고요. 남편은 거의 인사불성이었고 신우는 정신이 말짱한 것 같았어요.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그게 참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대단히 엄청나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흥신소 의뢰를 해서 뒤를 캐고 조사를 하면서 증거도 모으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흥신소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니 둘이서 정신 나간 인간들 마냥 말도 안 되는 그 미친 짓을 벌인 것이 그리 오래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이미 후회를 하고 있었고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제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무리 내장까지 다 꺼내놓으며 눈물로 호소를 했어도 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죠. 내가 당신한테 정말 할 말이 없어.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 그렇지만 바로 후회했고 정리하는 중이었어. 당신은 내 심정을 보고 내 마음을 알 수 있다면 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내 가슴을 거르고 심정을 꺼내서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어. 당신이 내 마음을 봐줄 수만 있다면 나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과 그동안 내가 보여줬던 것들, 그렇게 쌓아온 신뢰를 생각해서 나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여보, 해줘야 부탁이다. 용서해줘. 우리가 쌓아온 시간과 신뢰를 생각하면 나야말로 피를 토하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짓을,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른 거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 생각 안 했어? 애들 생각은 안 났니? 실수라는 말은 너무 쉽고 심부해. 그런 말로 돌이키기엔 당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잖아. 내가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네가 더 잘 알 거야. 나한테 미안한 마음 있으면 조용하게 합의해주면 좋겠어.
남편은 말할 수 없이 미안하고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혼만큼은 절대로 할 수 없다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저를 붙잡고 싶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로서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건 그렇고 식당 5개를 오토로 돌리며 넉넉하고 여유롭게 남은 인생 즐기겠다던 시아버지는 형편이 왜 어렵게 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도 빨리 이어서 해볼게요. 뭐 다들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시모라는 여자가 시아버지에게 들러붙은 데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어요. 둘 사이에 남녀로서의 애정이나 사랑 같은 게 얼마나 크고 돈독했는지는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무리 애까지 딸려있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인물 반반한 40대 여자가 60대, 그것도 일일이 다 챙겨줘야 하는 가부장적인 남자와 결혼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보상에 대한 이유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은 아니시거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젊은 여자라고 해서 오냐오냐 떠받들거나 돈을 퍼주거나 그러실 분이 절대 아니시죠. 애초에 그 여자가 시아버지한테 입안에 혀처럼 구이면서 잘하는 걸로 어필해서 시작된 관계였으니 결혼해서도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새 시어머니에게도 자기를 받들어 모실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경제권 또한 맡길 의사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시모가 시아버지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엄두를 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시댁의 형편이 기울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시아버지의 사업이 잘 안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식당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 시아버지의 식당들은 거의 단가가 높은 음식들을 판매하는 곳들이어서 식당 중에서도 가장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시아버지가 다소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이 화근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 판단을 잘 알고 일찍 정리를 했더라면 그래도 노후 걱정은 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어느 정도 재산을 지킬 수는 있었을 텐데 회복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 상황에서 투자까지 더하는 바람에 식당 5개를 다 처분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상황에서 빚이라도 안 지면 다행이다 싶은 게 현실이었던 거죠. 사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자기하고 산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어머니를 더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언이나 상속 같은 얘기도 미리미리 해두면 좋다고들 하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유언장도 작성을 하긴 할 거지만 어느 정도 미리 증여 절차를 밟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편에게 상당 부분 재산을 넘겨두고자 하셨어요. 우선 병원 개업할 때도 당연히 시아버지가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주셨었고 작은 상가 하나를 남편에게 증여를 한 상태였죠. 차라리 증여를 했을 당시 그때 식당에 다 정리하시고 자산 운용 같은 것만 하시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더라면 지금처럼 어려워지진 않았을 텐데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제 뭐 제일 다 아닌 거죠. 하여간 시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시어머니를 따돌리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시아버지한테는 찍소리 못하면서 애꿎게도 그 화풀이를 다 저한테 했거든요. 별것도 아닌 걸로 뒤집어졌고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하질 않나. 말로도 사람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정말 너무 싫고 힘들었어요.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을 정도였다니까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남편한테 처음으로 이혼 소리를 하기도 했었어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더 못하겠어. 실속은 당신이 챙기고 스트레스는 나만 받는 것 같은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내가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라도 찾게 되더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 알아. 당신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그 정도로 힘들다는 추정이라고 생각할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걸 내가 제대로 인식하겠다는 뜻이야. 내가 좀 더 살피고 중간에서 잘할게. 수정 부리는 거 아니라니까? 당신이 다독이고 위로해주는 거 고마워. 그렇긴 한데 참기 힘들다고. 이렇게 살다가는 스트레스로 내가 나만 할 것 같지 않다니까.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이혼 말고 뭐가 있겠어. 아버님이 이혼하실 것 같진 않으니까 내가 이혼을 할 수밖에. 수정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속은 내가 챙기고 당신의 스트레스만 받는 것 같다고 하니까 그래서 든 생각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증여해 주신 상가 말이야. 그거 당신 이름으로 해줄게. 뭐야 진짜.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긴 하네. 그래 고맙다 고마워. 진심이야. 그런 생각까지 해줘서 고마워. 근데 다른 말이지. 당신 그런 얘기는 그야말로 립서비스인 거 알지? 명의를 내 명의로 하는 게 무슨 의미야. 어차피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 쓰는 거고 막말로 이혼을 해도 그 건물이 내 거가 되는 것도 아닌데 뭐. 무튼 립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거나 위로가 되긴 했어. 립서비스 아닌데? 나 진짜요. 그럼 그 상가 당신 이름으로 하면서 투교재산으로 해서 이혼하게 되더라도 재산 분할해서 제외되도록 서류 만들고 공증도 받아줄게. 이 정도면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남편은 제게 뭔가 확실하게 보상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받고 이혼 얘기까지 꺼내니까 나름대로 충격을 받긴 했나 보더라고요. 특유재산으로 명시하고 이혼 시 재산 분할해서 제외하는 걸로 해주면 그때 그냥 그 상가 챙기고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았냐고요? 오히려 더 쉽게 이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었냐고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남편은 아는 거죠. 제 성격을 말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보여주면 제 마음이 약해져서 더더욱 이혼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 입장에서는 저를 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건물을 걸었던 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진짜 제 것이 될 줄은 몰랐죠. 남편도 저도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었고 저조차도 바라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참 바보예요. 바람만 안 피웠어도 저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고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첫사랑과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바람을 피웠더라도 그 상대가 시어머니의 딸만 아니었어도 자식들 생각해서 그리고 쌓아온 신뢰가 정을 생각해서 한 번은 참아줬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시어머니 딸과 그런 짓을 한 남편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상가증여까지 한 걸 알고 나서 시어머니는 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야금야금 남편에게 지원을 해준 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지만 그 상가 건물까지 남편한테 넘겨준 건 나중에 알게 됐던 거거든요. 남편한테 건물 증여한 것만 알았으니 망정이지. 남편이 그걸 또 저한테 준 걸 알았으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 사실을 미리 안 밝히길 정말 잘한 거잖아요. 뭐 굳이 밝혀야 할 이유도 없지만 괜히 뭐 제가 시아버지 재산을 몰래 챙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그렇긴 했거든요. 그래도 뭐 그때 이야기를 안 한 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시댁 형편이 정말 어려워지게 되니 대놓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라며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도 아니고 지가 뭔데 싶어서 대꾸도 안 했던 것뿐이고 남편과 시어머니 딸의 그런 관계까지 알게 된 입장에서는 그저 웃기는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시아버지한테는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그동안 시아버지한테 받은 게 있는데 시아버지 상황이 그렇게 된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시아버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한테는 말 안 하고 본인을 위해서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고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경제권을 틀어주고 시어머니한테 오픈하는 게 전혀 없었으니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도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걸 알면 더 큰 금액을 내놓으라고 할 게 분명했으니 차라리 서로 입 다무는 게 나은 거죠. 시어머니가 요구했던 친정엄마 아파트도 바로 그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내놓으라고 한 거였어요. 예, 듣자 하니 너희 친정엄마가 은근 알부자시라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말고 투자 목적으로 장만해 놓은 아파트가 또 있다던데 말이야. 뭐 알부자까지는 아니시고 부동산으로 재미를 좀 볼까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 두신 건데 투자를 정말 잘못한 케이스예요. 실패죠, 실패. 닫고 있을수록 소원해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처분을 해야 하나 그러고 계세요. 그래? 그게 그런 거야? 그렇구나. 예. 그럼 그거 팔지 말고 그냥 두시라고 해라. 우리 딸도 곧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그럼 그때 우리 딸 신혼집으로 주면 될 거 아니야? 투자 가치는 없더라도 거주용이면 뭐 상관없잖니. 위치는 괜찮은 것 같고 말이야. 그 아파트 몇 단지인 거야? 몇 동? 층수는 어떻게 되니? 너무 저층은 별로잖아. 아니, 어머니, 저희 엄마가 사두신 저희 엄마 아파트를 왜 아가씨 신혼집으로 줘요? 지금 파는 것보다 좋은 시세로 어머님도 사주실 거예요, 그럼? 그러실 것도 아니잖아요. 왜라니? 나한테 그 정도 자격이 있지 왜 없어? 너희는 상가증여도 받았잖니? 네 남편은 내 남편한테 건물도 받았는데 나한테 그까지 집 한 칸 못 주겠다는 게 말이 되니? 양심이 있어야지. 네 남편이 내 남편 재산의 그만큼이나 가져갔으면 너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내놓는 게 인지상정이야? 맨입으로 받아먹을 작정이었니? 그때부터 엄마 아파트 도모수 같은 걸 꼬치꼬치 캐물으며 어이없게 굴더니 아파트 시세까지 수시로 확인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제 아파트도 아니고 저희 친정엄마 아파트를 왜 자기 딸 신혼집으로 주라는 건지 귀도 안 찼죠. 자기 딸이 그 나이에 시집은 갈 수나 있을까 싶은 건 둘째치더라도 말이에요. 하여간 그 뒤로도 계속 새로 매물이 나온 집이 엄마 집인 것 같으면 부동산에 쪼르르 전화까지 해본 모양이더라고요. 포털에 검색하면 매물 검색 같은 게 되니까 동이나 층수 정보 같은 걸 보고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어이없는 거죠. 어쨌든 이혼소송 과정에서 공증받은 그 서류에 명시한 대로 그 건물은 제 소유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해서 제외됐어요. 그 외에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병원과 저희 집은 재산분할 대상인 건데 당연히 제가 훨씬 높은 비율로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그것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엽기적인 상대와의 불륜을 저지른 것이니 양육권 같은 부분에서도 제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말이에요. 엄마, 이제 다 정리됐어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판결받았고 그 사람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 결국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못하라 소송까지 해서 법정 드나들고 그런 짓까지 하게 만드니 정말. 말했잖아.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 사람도 알고 있었고 뭘 더 지키거나 챙길 작정으로 소송까지 한 것도 아니야. 나랑 이혼할 의사가 없고 나를 붙잡고 싶다는 걸 그런 식으로라도 끝까지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 쌍놈의 자식. 내가 평생 안 잊고 살 거야. 그놈이 저지른 짓.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미친 짓을 저질러서 이 일을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는지 정말 모르겠어. 누가 아니라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벌떡벌떡 일어나죠. 그건 아마 그 인간 스스로 제일 심할 거야. 평생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라 그래. 지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그걸로도 모자라죠 뭐. 소송을 시작하면서 병원 사람들에게도 남편과 제가 이혼하게 된 사실을 알려줬었죠. 병원이 제3분의 대상인 만큼 저 혼자서 그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어려우니 병원을 옮겨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거라면 미리 사실을 알려줘야 저를 따라 옮길 것인지 이직을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테니 말이에요. 저야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들 기절할 듯이 놀라더라고요. 그러야만 했죠. 남편이 그럴 사람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소문이 얼마나 빠르고 무서운 것인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남편은 서울에서 개원하기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도 뭐 어디 지방이라도 가서 병원 열면 되고 아니면 페이덕터라도 하든지 그러겠죠 뭐. 그나마 시아버지가 빚 없이 식당들을 잘 정리한다면 다행이고 다 처분해도 빚까지 지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빚도 남편이 벌어서 갚아야 할 테고 이래저래 돈 많이 벌어야겠네요. 저한테 애 둘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내야 할 테니까 말이에요. 이혼 절차까지 모두 끝내고 저는 이제 쉬엄쉬엄 새 병원을 개원할 준비를 시작해보려는 중이에요. 괜찮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저 자신을 추스릴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신우이 그년이 뻔뻔하게도 저를 찾아온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나를 찾아와 염치도 없이? 양심 없어? 참 낯짝도 두껍다. 그 얼굴을 내 앞에 내밀고 싶었니? 애들도 있고 해서 큰 소리 내는 거 안 보여주려고 내가 나오긴 했는데 나 정말 네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가. 언니 죄송해요. 언니라고 부르지 말아줄래? 미쳤니? 내가 왜 네 언니야? 죄송해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생각이 안 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저한테 이러시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저랑 엄마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사실을 다 아셨는데 저랑 엄마만 죽일 듯이 잡으셨거든요. 저 혼자 버린 짓이 아닌데 저랑 엄마한테만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내려고 하셨는데 엄마가 손이 발이 되게 빌어서 겨우 붙어있긴 한데 어디 방 한 칸만 있어도 당장 나오고 싶어요. 엄마가 울부짖으면서 하녀처럼 구는 것도 못 보겠고 아버지가 언제 또 손찌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서 무섭기도 하고 정말 못 살겠어요. 예, 너 지금 그런 얘기하려고 나 찾아온 거야? 내 앞에서 울어? 네가 왜 우니? 그리고 왜 사람 많은 카페에서 울고 지랄이야. 사람 곤란하게 정말 짜증나네. 이럴 거면 나 여기 더 앉아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아니야 안 울어요. 그만 울 테니까 제 얘기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아니 원장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좋아했었어요. 저 혼자 오빠를 좋아했었던 게 맞아요. 잘못된 건 좀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도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한번 생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걸핏하면 사생아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안 되겠네. 내가 지금 구구절절 네 성장 과정까지 들어줘야 하니?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면 나를 찾아왔으면 안 되지.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만하자. 나 그냥 들어갈게. 아니에요. 안 그럴게요. 그런 얘기 더 안 할게요. 본론만 말씀드릴 테니까 앉아주세요. 저랑 오빠 사이는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이미 오빠는 오래전부터 정리하려고 했었고 제 마음은커녕 연락도 안 받아주고 있었어요.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 떨어져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 혼자 계속 연락을 하고 그랬던 건데 이젠 아무리 연락해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도 포기했어요. 원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시키는 거 뭐든지 할게요. 저랑 엄마랑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당장 둘이 지낼 방 한 칸 구할 돈도 없어요. 어디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오죽하면 제가 원장님을 찾아왔겠어요. 방 한 칸 구할 수 있는 돈이라도 빌려주시면 제가 꼭 갚을게요. 부탁드려요. 너랑 네가 오빠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랑 정리가 됐든 말든 그런 건 관심 없으니까 그딴 얘기 나한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너 정말 어이없는 애구나. 네가 나 찾아와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부탁하면서 울고불고 하면 내가 너 도와줘야 하니?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도저히 이해해 줄 수 없는 취접한 잘못을 저지른 거야. 알지?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상간녀 이자료 배상도 해야 하는 주제? 돈 빌려달라는 거니? 쓰레기 같은 너희 모녀 잘빵을 왜 내가 구해줘야 해?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져서라도 그 집에 빌부터 살든 그게 아니면 뭐라도 해서 돈 벌 궁리를 해야지. 어떻게 나를 찾아와서 돈 빌릴 생각을 하니? 너는 돈 빌려달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니? 그것도 나한테? 쉽게 하는 말 아니에요. 돈 벌어야죠. 아니 엄마도 저도 돈 벌어야 한다는 거 아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런 말까지 해줄 이유도 없지만, 야, 너 아직 젊잖아. 젊고 건강한 몸뚱이가 있는데 밥 벌어먹고 살 걱정을 해? 사진 멀쩡한데 무슨 걱정이니? 나 찾아와서 이럴 시간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나가서 찾아봐. 그걸 안 하고 나한테 와서 이런다는 게 말이 되니?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이도 적은 게 아닌데 경력도 병원에서 일한 게 거의 전부잖아요. 근데 이 바닥에서는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서 취직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원장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어디 취직이라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실 수는 없을까요? 야, 이년아, 사진 멀쩡한데 몸쓰는 험한 일은 죽어도 못하겠다 이거야? 왜 못하는데? 그 정도 각오도 안 되어 있는 주제에 무슨 기어이 험한 소리 나오게 하네. 여기 앉아서 말 같지도 않은 네 얘기 들으면서 내 입만 더러워지는 거 더 이상 못하겠다. 뭐가 됐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네가 저지른 일보다 끔찍할 수는 없을 거야? 그걸 안다면 다시는 나 찾아와서 이딴 소리 하지 마. 알았니? 기가 막혀서 아니 어떻게 저를 찾아와서 저딴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비굴하게 이전 시아버지한테 붙어서 살든 쫓겨나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든 알아서 하겠죠? 아, 전 신우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저희 병원 직원들이 흘린 소문 얘기일 거예요. 사실 그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길 기대하며 병원 직원들한테 정보를 좀 많이 풀긴 했죠. 제 기대 이상으로 병원 직원들이 퍼뜨린 소문이 화력이 세서 저도 좀 놀라긴 했지만 내심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전신우이가 저희 병원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개인 SNS며 뭐며 다 털려서 소문이 쫙 난 거죠. 뭐 유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고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같은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전 신의 지인들은 다 알걸요. 이 바닥에서 취직하는 것도 그렇고 시집가기도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제 완벽하게 제 소유가 된 제 건물과 재산분할 위자료, 물론 상간녀 위자료는 아직 못 받았지만 그것도 빨리 받아내야죠. 그것까지 야무지게 잘 챙겨서 제 자식들 잘 키우면서 새 인생 살 생각만 할 거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앞으로 꽃길만 걸으라고 축복 좀 많이 해주세요.